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까다로운 직장 상사 기분 맞추시느라, 혹은 가정에서 천방주축 뛰어노는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싸우시느라 오늘 하루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영상은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미주은 특별 기획 시리즈 이커머스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커머스 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이커머스 탑 10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영상 하나에 10개의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모두 담아서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개를 한꺼번에 한 영상에 담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제가 먼저 탑5를 선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일단 이커머스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탑5 기업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나머지 5개의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8월 25일 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이커머스의 모든 것 2부, 이커머스 최고의 기업을 찾아서 탑 10 기업 분석 끝판왕 시리즈입니다. 자, 미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내용은요,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8가지가 있었잖아요. 간단히 그 이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커머스 탑 10 기업 소개를 시작하고요. 세 번째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주은 채널에 새롭게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8가지 이유,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혹시나 어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요, 멈추지 않는 매출의 성장세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이커머스라는 산업 분야는 지금 매출 성장이 꾸준히 되고 있고 그 성장세가 오히려 계속해서 가파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커머스 시장에 지금 존재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1등 기업 혹은 향후 1등 기업이 될 만한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리턴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멈추지 않는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커머스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뉴노멀입니다. 뉴노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커머스는 원래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그렇게 올라가는 산업이었는데요. 2020년 들어서 우리가 뉴노멀을 맞이함으로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커머스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뉴노멀로 하나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현대인의 헤빗으로, 버릇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바일 쇼핑의 성장입니다. 이제 컴퓨터의 시대가 가고 모바일 폰으로 우리가 쇼핑 앱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모바일 폰이 컴퓨터에 비해서 쇼핑을 진행하는 과정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용이성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쇼핑이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매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보이스 커머스의 상용화다. 우리가 이커머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갖지 못한 온라인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시장에 가서 아니면 쇼핑센터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사고 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에서는 얻지 못하는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이스 커머스의 상용화라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는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쇼핑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5번째 이유는요, 소셜 미디어의 진화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메디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의 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셜 네트워킹 기능으로 많은 멤버 수가 모였잖아요. 뭐 몇억 명씩 되는 사람들이 지금 소셜 메디어를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플랫폼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커머스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셜 메디어가 이커머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진출을 함으로써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유는요. AI입니다.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커머스가 AI를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장점을 구매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고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일곱 번째 이유는요. 증강 쇼핑이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 비해서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직접 그 매장에 찾아가서 물건을 보고 그리고 우리 만져도 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는 그런 경험이었잖아요. 증강 쇼핑은 단순하게 그림만 보고 물건을 선택했던 구시대적인 그런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는 증강현실에 들어가서 직접 매장을 방문한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쇼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요. 결제 수단의 발전입니다. 결제 수단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테크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 넘버를 입력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즐겼었는데 이제는 결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에 못지않게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이커머스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공부한 내용이었죠. 왜 우리가 이커머스에 투자해야 하는지 8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이커머스라는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이라는 것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인 이커머스에서 어떠한 기업이 1등 기업이고 또 향후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챕터는요. 이커머스 탑 10 기업 소개입니다. 자, 어제 제가 리스트 불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요. 알리바바닷컴, 그리고 에트시, JD.com, 월마트, C 리미티드, 머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아마존을 빼놓을 수 없고요. 쇼피파이, 넷이즈, 마지막으로 이베이 이렇게 10개의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 분석 끝판왕을 진행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기업당 슬라이드 1개, 2개 정도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5개의 기업만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신생 기업들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할 이런 재미있는 기업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일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알아볼 기업은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머지 9개의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하고요. 나머지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아시는 것처럼 레비뉴 스트림이 다양합니다.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한 레비뉴 소스를 가지고 있다. 2019년 말에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토탈 레비뉴에서 온라인 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4%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컨트리뷰션 하는 것이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가 거의 20% 가까이 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진 클라우딩 서비스죠. 12.5%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6.8%의 레비뉴는 지금 프라임이라는 구독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넘버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US 마켓 이커머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7% 거의 40% 정도의 마켓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2위, 3위랑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켓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33%
18%라는 시장 점유율로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18%로 2위인데요. 그리고 구글이 3위. 아직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클라우드 마켓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디지털 광고 매출의 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2위인데요.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아마존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22% 매출이 상승했고요. 2019년에는 33.1% 그리고 올해는 3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매출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 매출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아마존의 프로덕트 서칭 순위를 보면요. 놀랍게 1위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론 서칭 엔진의 1위는 구글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서칭 엔진 검색 순위에서 단지 프로덕트 서치만 찾아보면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서칭하는 거 빼고요. 상품을 검색할 때의 비율만 따져보면요. 아마존이 단연 1위인데요. 놀랍게도 구글은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마존이 무려 6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존닷컴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면 구글은 여러 가지의 옵션을 보여주니까 아마존에서 꼭 구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상품 검색 자체를 아마존에서 하기 때문에 검색에 나타난 상품 역시도 아마존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점은 굉장히 아마존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요. 아마존의 알렉사 살펴보면요. 지금 보이스 어시스턴트 부분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구글이고요. 24%, 애플의 시리가 19%, 아마존의 알렉사도 18%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스 어시스턴트라는 분야가 앞으로 이커머스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18%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존의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프라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프라임은 단순히 세임데이 서비스, 일일 배송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 유통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만큼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인도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존이 어떠한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퀴지션 합병 인수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요. 애퀴지션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회사를 많이 사들이고 있죠. 하지만 투자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인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인도 마켓에서 아마존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아마존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실 기업은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켓플레이스도 가지고 있고 서칭 엔진도 가지고 있고 뱅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요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리바바가 커버하고 있는 모든 산업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보시면은 마켓플레이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로컬 서비스, 뉴 리테일, 로지스틱스 이렇게 5가지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딩 서비스도 아마존처럼 하고 있고요. 디지털 메디아, 엔터테인먼트, 광고 수입도 있겠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앤 어덜즈라고 해서 다른 산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보시는 차트는요.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마치 투자 뱅크처럼 투자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매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요. 가장 큰 마켓인 타오바오닷컴의 경우에는요. 지금 31%라는 성장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성장해 왔는데 그 매출의 성장세가 아직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10% 20% 오르는 게 아니고 매년 31%나 그것도 메이저 채널에서 그 정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켓에서도 38%라는 성장률, 로컬 서비스는 무려 137%, 뉴 리테일은 134%, 로지스틱스가 120%고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84%라는
성장을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23%, 그리고 어덜 비즈니스가 42%.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는요, 1년에 무슨 뭐 20%, 30%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매출이 최소한 4, 50%, 뭐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성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이 향후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아까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이 인도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알리바바는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물론 인도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투자 많이 하고 있죠. 유럽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호주 그리고 한국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에도 투자하고 타이완 그리고 홍콩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기업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는 그 포트폴리오만 굉장히 광범위한 게 아니고요. 현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투자하는 알리바바가 향후에 좀 더 성장세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커다란 마켓인 인도에 올인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 오히려 더 좋은 성장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 가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해보면요, 아직까지 알리바바는 규모 면에서 아마존의 적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매출 규모 같은 거 보시면요, 지금 아마존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금액을 보여주잖아요. 토탈 턴오버는 전체적인 매출이었고요, 이커머스만 따로 띄어서 봐도요, 현재 매출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비뉴도 아마존이 훨씬 더 올라가 있고요, 클라우드 레비뉴 역시 아마존이 알리바바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프로핏 부분, 수익에 관해서는 알리바바가 지금 아마존을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아마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알리바바 그룹이 아마존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핏 마진율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매출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매출의 총량이 늘기 위해서는 매출의 성장률이 아마존을 훨씬 더 능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요,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파란색이 아마존이고요. 지금 알리바바 그룹이 주황색이거든요. 보시면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률이 아마존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알리바바의 매출 규모가 아마존을 따라잡을 시기가 오지도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은요, 물론 이제 차이나라는 거대한 마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에 지금 2018년, 2019년의 매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시장의 규모를 등수로 내려보면요, 2등에 위치해 있는 미국에 비해서 차이나, 지금 중국 시장이 무려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이 커다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 매출의 성장세, 그 시장 규모의 성장세가 미국은 14%밖에 안 되잖아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중국 시장은 무려 27.3%. 그러니까 현재에도 가장 커다란 리테일 이커머스 세일즈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렇게 커다란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성장세 역시도 거의 넘버원이다. 굉장히 무서운 마켓에서 지금 알리바바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그룹은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라는 기업을 세 번째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마존, 알리바바를 자주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기업이 지금 다른 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도 마켓에 올인을 하고 있고, 반면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시장을 동시에 점령하기 위해서 마켓의 좀 폭을 넓혀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이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이 틀리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아마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적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월마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월마트 기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의 비즈니스 역시요, 우리가 슈퍼마켓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슈퍼마켓 그리고 쇼핑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골자만 살펴보면요, 월마트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파이낸셜 서비스 그리고 세임 데이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월마트닷컴이라는 온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언어텐디드 딜리버리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딜리버리 서비스, 그다음에 월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드디어 디지털 광고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요.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 즉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지금 쇼퍼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광고주들과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딜리버리를 가지고도 돈을 벌 예정인가 봅니다. 엣지 컴퓨팅도 있고요. 반면에 부두라는 이름을 가지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었는데 이쪽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월마트는요, 단순히 슈퍼마켓 체인이 아니고요,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의 경쟁자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 어드밴티지는요, 그 무시무시한 숫자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75 밀리언 커스터머니까 무려 2억 7,500만 커스터머예요. 근데 이 커스터머는 토탈 커스터머가 아니고요, 매주입니다. 위크니까 매주 지금 월마트에 와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억 7,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의 숫자가 11,300개가 넘고요. 그리고 27개의 나라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월마트는 정말 거대한 기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2015년만 해도요, 대부분의 성장을 파란색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파란색은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매장을 계속해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매출이 성장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020년 회계연도에 들어서 가장 많은 부분의 매출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요, 이커머스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매장 수를 늘려서 매출을 늘렸던 시대는 가고요. 이제는 새로운 분야인 온라인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앞으로 아마존의 가장 큰 경쟁자는 알리바바보다는 월마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같은 미국 기업이고 미국 시장을 나눠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한 점도 있지만요. 제가 하나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월마트가 여태까지 애퀴지션, 즉 인수합병을 한 기업들을 쭉 나련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2008년, 2009년, 2010년, 최근에 2018년까지 많은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 금액을 보시면요, 자잘한 기업들을 인수해 왔죠. 그러다가 2018년에요, 플립카트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 인수의 금액이 무려 16빌리언이니까요 160억 달러를 주고 이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인도의 가장 커다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인도 시장에 올인을 한 상태고, 월마트도 2018년에 인도의 온라인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플립카트에 올인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따라서 두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싸움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게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쇼피파이 비즈니스 역시 앞에서 살펴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쇼피파이는요, 자기 자신을 싱글 인티그레이티드 백 오피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러한 백 오피스다. 보시면은 페이먼트 도 할 수 있고요. 캐피탈은 돈을 빌려주는 거고, 마케팅도 지원을 하고요. 아날리스틱스니까 분석도 해주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벤토리 풀필먼트니까 재고 같은 것도 체크를 해주고요. 오더 매니지먼트, 그렇게 재고를 체크해서 오더까지 해주고요. 쇼핑까지 해주는, 이렇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쇼피파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매출의 규모가 아마존은 지금 빌리언이잖아요. 근데 쇼피파이는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아마존과 쇼피파이의 지금 매출을 바로 비교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규모상으로는 굉장히 작다. 아직은 신생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쇼피파이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쇼피파이가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그러면 이 쇼피파이가 이미 아마존이라는 강자가
아시아 북미 쪽에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아마존이라는 벽을 넘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점이 쇼피파이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쇼피파이, 아마존 모두 지금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천트라 그럽니다. 근데 그 멀천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존에 비해서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요, 유연성, 즉 플렉시빌리티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굉장히 이것저것 다 틀이 짜여져 있대요. 굉장히 상세한 부분까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온라인 사이트를 꾸밀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존 사이트에서 그냥 물건만 내놓고 판매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쇼피파이는 내 취향에 맞춰서 내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사이트를 이 플랫폼 안에서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아마존의 고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면 아마존의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아마존에서 산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쇼피파이는 조금 틀려요. 쇼피파이는 각 벤더, 즉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크리에이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객이 되는 거죠. 쇼피파이의 고객이 아니고 물건을 팔고 있는 각 머천트의 고객으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이 아마존과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마존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디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가만 앉아 있어도 하도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아마존 말고 다른 데서는 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쇼피파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멤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베이직은 한 달에 $29를 내고 가입을 하고요. 쇼피파이는 $79, 어드밴스 쇼피파이는 $299고요. 쇼피파이 플러스라는 레벨이 있는데 무려 한 달에 $2,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멤버십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쇼피파이는 그렇게 멤버십 비만 받는 게 아니고요, 크레딧 카드 비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고요. 트랜잭션 비도 따로 있습니다.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이용할 때는 트랜잭션 비가 없고요. 만약에 다른 기존의 페이먼트 메소드, 페이팔이라든지 크레딧 카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트랜잭션 비가 붙는다. 이것도 아까 멤버십 비와 마찬가지로 쇼피파이가 매출을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피파이는 아직도 신생 그룹인데요. 이러한 신생 기업이 지금 마켓에서 보여주는 점유율이 굉장합니다. 아마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가까운 점유율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베이가 2등이었는데요. 지금 이베이를 제치고 쇼피파이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거의 6% 가까운 매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매출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아마존과 함께 독과점 시장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스트롱 컨시스턴트 GMV 그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V라는 거는요,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라 뜻은 뭐냐면요, 이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요, 2015년에 비해서 2019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쇼피파이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다. 매년 99%, 71%, 56%, 49%, 최근까지도 그 성장률이 10%, 20% 정도가 아니고요, 5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 멋진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매출의 성장세를 능가하는 주식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쇼피파이와 아마존이 IPO 이후에, 상장 이후에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이 대단했던 주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아마존은 IPO 이후에 482%, 무려 5배 정도 오른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쇼피파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쇼피파이는 IPO 이후에요, 지금 3000% 정도 올랐습니다. 즉 주가가 30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쇼피파이는 매출의 성장세도 굉장히 무섭지만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을 능가하는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왔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방송 마지막을 장식할 기업은요,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한참 동안 온라인 시장의 강자로 군림을 하다가 페이팔과 결별을 한 이후부터 급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간단합니다. 온라인 쇼핑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에서 4가지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2C, 즉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니까요. 개인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2C라는 것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니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벤더들이 들어와서 그 커스터머에게 판매하는 구조가 B2C다. 세 번째는 이베이는 유일하게 옥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가 판매도 가능한데요. 옥션에 붙여서 원하는 가격에 비딩을 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특별한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롭시핑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롭시핑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을 드롭시핑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4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베이가 만들어내는 수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리스팅비를 일단 차지를 하고요. 아이템당 0.1달러에서 0.3달러까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가 완료되면 10%의 커미션을 붙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2가지의 피를 가지고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 이베이의 비즈니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드롭시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쳤을 때 나는 가진 물건이 없어요. 그냥 그 아마존 같이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상에 가서 좋은 물건과 가격을 확보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그걸 이베이에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베이에 올릴 때 그 가격은 아마존보다는 조금 더 비싸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베이에 올린 물품을 보고 어떤 사람이 구매를 원한다. 그럼 나한테 페이를 하겠죠. 나한테 물건 가격을 지불을 하면 나는 아마존한테 페이를 하고요. 그럼 아마존이 직접 바이어한테 보내주는 구조. 따라서 나는 중간에 연결만 시켜주고 실제로 물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개상처럼 포지셔닝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드롭시핑이라고 합니다. 이 드롭시핑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오랫동안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자명하죠. 왜냐면 바이어,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베이에 가서 조금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마존에 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는 그런 지역에 아마존이 없다면 아마존을 대신하는 온라인 쇼핑이 요즘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에 굳이 가서 조금 더 비싼 금액을 가지고 이런 드롭시핑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현저하게 퇴화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베이는요, 2020년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액티브 바이어, 즉 지금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액티브 바이어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었거든요. 특히 지금 2020년 쿼터2, 2분기에는 5%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GMV,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라 그랬죠. 이 이베이라는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의 총액을 봐도 2, 4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률도 좋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굉장히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조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average GMV per seller, 따라서 셀러당 지금 거래되고 있는 달러 총액이잖아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매출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굳이 이베이에 가서 뭔가를 판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추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향후에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average buyers per seller예요. 한 사람의 셀러당 몇 명의 바이어가 붙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18년 3쿼터에 보시면요. 한 명의 셀러당 지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한 45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2019년 4분기에 가면요. 한 명의 셀러당 지금 구매자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만 명도 되지 않는다. 그럼 반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이어의 숫자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베이에 와서 뭔가를 판매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베이 투자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개의 기업을 분석해 봤고요. 내일 영상에서는 etsy, 그리고 jd.com, C-Limited, 그리고 머카도 리브레, 마지막으로 넷이즈, 이렇게 5개의 기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기업 모두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는 성장주거든요. 내일 영상에서 보석 같은 그런 기업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내일 영상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캐치 미 이프 유 원투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의 인도 대첩이라고 써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진정한 경쟁자는 알리바바가 아니고 월마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두 기업 모두 향후 미래의 매출을 위해서 같은 마켓, 인도 마켓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 구조가 인도라는 시장에서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률이 지속 가능한지를 계속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지금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을 등에 업고 멋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알리바바가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충분한 그런 종목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쇼피파이는 과연 고평가된 종목인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는 매출 성장률이 최근에도 50% 가까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PO 이후에 이러한 매출 성장률을 능가하는 주식 가격의 성장률을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쇼피파이는 여러 가지 EPS라든지 아니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프라이스 투 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방송, 다음 방송에서는요. 나머지 5개 기업 분석 끝판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0개 기업을 하나의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유익한 내용이 많이 늘어나서요. 오늘 영상에서는 5개 기업밖에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렇게 분량이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다고 스스로 한번 위안을 해보고요. 내일 영상도 오늘 영상 못지않게 재미있는 영상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